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가 0.78명으로 역대 최저로 집계됐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미만이자 세계 최저 기록입니다. 정부가 소아과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섭니다. 대학병원 등의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를 의무 배치하고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를 신설해 전화뿐 아니라 영상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국가 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와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직으로 당을 사유화하면 범죄 혐의자이지 대표냐고 했습니다. 정부가 노조 임원이 노조 회계 감사원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야당과 노조 반발이 전망됐습니다. 이른바 건축왕이 벌인 전세 사기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을 잃고 떠밀리듯 이사하는 세대가 속출했습니다. 코인 발행업체가 리딩방 조직과 손잡고 시세 조종을 벌이다 검거됐습니다. 100억 원대 수익을 챙겼는데 사무실에는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한 소주업체가 알코올 도수 14도대의 소주를 내놨습니다. 1960년대 30도였던 소주가 갈수록 순해지는 배경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 낳지 않는 사회가 된 건 이미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수치는 좀 더 충격적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인구는 작년에만 12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방 중소규모의 도시 하나가 사라진 셈이죠. 이대로 가면 나라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결코 엄살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9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맞벌이 직장인인 최모 씨. 결혼 5년 차지만 아직 자녀 계획이 없습니다. 주택 비용부터 육아 부담까지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는 낳고 싶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안 낳고 그냥 부부끼리 둘이 잘 살자 사실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도 0.78명으로 0.8명대가 처음으로 붕괴됐습니다. 이런 저출산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0명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출산을 가늠할 수 있는 결혼 건수도 2년째 20만 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혼인하더라도 애를 적게 낳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인구도 3년째 줄고 있는데 해마다 감소폭이 더블링되면서 지난해에만 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평균 수명 상승 때문에 영리대도 사망이 후기고령화되면서 계속 누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 감소분은 앞으로 굉장히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정부가 16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쓴 돈만 280조 원. 출산부터 육아 교육까지 차원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사실 이런 저출산 여파는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서울 도심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또 필요한 곳에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치는 역설적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상윤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유아용품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매출이 3년 전보다 40%까지 줄었습니다. 직원까지 내보내고 가족 경영으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해서 지금 줄이면서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진행하는 중이에요.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 한 명을 키우기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육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대기도 많고 아이로 인해서 좀 경력 단절 부분들도 사실. 올해 개교 40주년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 그동안 감사했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학생 감소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폐교를 결정한 겁니다. 학교 앞 골목입니다. 이곳은 원래 문구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줄면서 공인중개업소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폐교된 초등학교만 벌써 3번째입니다. 애들이 좀 있어야 사람이 사는 동네가 되지. 학교가 없어지니까 우선 마음이 안 좋아요. 애들이 박덕박덕 좀 해야지 좀 사람 사는 기분도 나고 그럴 텐데. 2045년 인구는 4천만 명대까지 떨어질 전망인데 이미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 인구는 2017년 대비 139만 명이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인구 절벽과 성장률 감소가 반복되는 경제 악순환에 빠질 거란 우려가 커집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아이가 줄면서 소아과 의사도 같이 줄고 정말 필요한 병원에서도 의사가 없어 아이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정부가 종합병원에 소아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윤수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병원 소아 환자의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넵니다. 네가 의지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파이팅하자. 이어 정책 간담회를 열어 소아 의료 체계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어떤 공공 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커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증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공공 전문 진료센터를 4곳 더 늘리고 소아 응급센터를 확충하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도 육성합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의료인이 24시간 전화 상담을 해주는 전문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야간과 휴일에 외래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보상을 늘리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를 상급 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포함해 사실상 의무화했습니다.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다만 인력 확충에 대해선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는 언급 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소아과 기피가 정부의 정책 잘못이라며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의 긴장감이 터질 듯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표단속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내부 사정을 취재해보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말도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폭력배, 깡패 같은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장에 민주말살, 검사 독재 규탄,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자신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까지 거론하면서 공당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이용한다는 비판 여론을 반박했습니다.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 이 대표는 내일 기자간담회도 열 예정인데 앞서 당 원로그룹인 상임 고문당과도 만나 당 내부 단합을 요청했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다고 하는데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수준 낮은 막말에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탄막이로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자의 모습이지 이게 공당 대표의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결백하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고 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일정도 논의했지만 야당은 공휴일인 3월 1일부터 열자고 했고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6일에 열자고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경기도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관련 서류에 결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지사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김동연 현 지사 측이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며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쌍방울 수사 속보는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경기도 대북 사업을 총괄한 평화협력국 사무실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사무실 등 10여 곳입니다. 영장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대북 송금 등을 공모한 혐의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도지사와 비서실장 사무실까지 포함됐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도지사 업무용 PC에서 대북 사업 관련 파일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시절 대북 업무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현 지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건 지나치다며 반발했습니다.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과 두 번째 대질 신문을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오늘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김성태 전 회장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별도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대북 사업을 쌍방울에 먼저 제안했고 매개 역할을 한 대북단체 대표도 직접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힙니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경기도와는 별개로 진행됐고 김성태 전 회장 대북 송금 800만 달러도 이 전 부지사는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쌍방울이 결국은 대북 테마로 해서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주식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 전 회장이 주가 조작을 위해 독자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100억 원 상당 돈도 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쌍방울 측은 경기도를 등에 업지 않으면 작은 회사가 어떻게 대북 사업을 하냐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말 북한 관련 자료를 건네줘 대북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도 먼저 참여를 권유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 연결고리 역할을 한 아태업 안모 회장도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소개해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아태업과 함께 북한 인사 초청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과정에 대북 제재 등으로 2억 원 정도 북한 송금이 어려워지자 돈을 대신 내줄 김 전 회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가 불투명하고 주먹구구라는 비판을 받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셀프 감사입니다. 노조 임원이 감사를 하다 보니 팔이 안으로 굽게 마련이고 불법이 있어도 눈을 감기 일쑤라는 거죠. 관련해서 정부가 노조 임원은 아예 회계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구체적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모르는 노조 임원이 회계감사를 하는 셀프 감사가 횡행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도 일반 기업처럼 공인회계사와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며 노조 임원은 회계감사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노조 조합비에 대해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보완해 회계 공시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해주는 걸 검토 중입니다.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조합원들이 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해도 왕따가 두려워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다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행 노조법에 노조의 부당 행위처럼 노조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법제도
현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도 충돌했습니다. 핵심은 노동조합에 정부의 돈, 즉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니 회계장부 들여다보겠다는 게 당연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이걸 야당은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역사적 맥락을 감안하면 양쪽 주장 다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결국 개혁의 성패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회계장부 제출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회계장부 제출 요구는 불법이라며 노조들의 제출 거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조 예산 그리고 회계 내역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자주성 침해인 거죠. 여당은 민주당이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을 단독 처리한 사실을 끄집어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며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회계 부정은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도 당시 유치원 3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며 부패를 근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치원이 투명하고 바르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오랜 기간의 진통을 거쳐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최근 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5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노조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는지 검증하는 게 왜 노조 탄압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 근절이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입니까?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어서 굉장히 헌법이나 이런 딴 법하고의 배치 가능성도 많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본회의 통과도 안 됐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비리를 건폭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원래비라는 게 있죠. 그런데 유독 건설 현장에만 왜 이런 게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먼저 건설 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이 건설사들의 피해 신고를 취합해 봤더니 이 타워 크레인 원래비와 노조 전임비 강요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예. 이 원래비는 건설사가 크레인 기사에게 이 별도로 주는 돈인데요.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공사 기간을 맞춰야만 하는 주로 화도급사들이 이 담배나 현금을 주던 옛날 관행이 그대로 굳어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건설노조는 이걸 불법적인 뒷돈이 아니라 통상적인 임금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판례도 있는데요. 한 업체가 크레인 기사들이 받아간 원래비 6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십 년간 지급해왔으니까 임금 성격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니까 임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 이런 취지겠군요.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지 않습니까? 네, 원희룡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 암묵적인 합의였다는 뜻이지 원래비를 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계약에 따라 지급돼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법원도 근절해야 할 관행인 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전임비라는 건 또 뭡니까? 네, 노조 전임비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활동비로 주는 비용인데요. 한 사람당 월 150만 원 정도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부 현장에서 단체 협약을 맺지 않은 노조들이 전임비를 요구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 측이 이런 요구들을 다 들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공사를 못한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아파트 공사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고용이 급증했고 노조들은 이 단속을 빌미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건설 관련 노조가 수십 개씩 새로 생겼는데요. 예. 2017년부터 최근까지 157개 건설 노조가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조합원 영입 경쟁이 생기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건설업체에 전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엉뚱하게도 많은 조직이 생기면서 노조 전임비 받아서 자기가 그걸 갖고 산을고 고소 고발하고 하는 걸로 변질된 거죠. 그러면서 그게 돈이 된다라고 소문이 나갔고 많은 노조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현장을 협박하게 됐고.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를 바꾸려면 노조원이 아닌 신규 인력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얘기 듣고 보니까 건설 노조도 이런 문제점들을 다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노동계도 일부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정부가 모든 원인을 노조 탓으로만 돌린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게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살고 또 나라도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건축왕이 벌인 전세 사기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입자들이 보증금 수천만 원을 잃고 떠밀리듯이 이사하고 있는 건데요. 건축왕 때문에 2,700세대 정도가 피해를 입은 걸 감안한다면 이 한숨과 눈물로 이삿짐을 싸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이 앞섭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아파트 4층에서 이삿짐이 쉴 새 없이 내려옵니다. 고3 아들의 방을 정리하는 50대 A씨는 연신 눈물을 훔칩니다. 5년 동안 살던 집이 최근 경매에 낙찰되면서 새 집주인이 이사를 요구한 겁니다. A씨는 전세 보증금 7,300만 원 가운데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4,6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사갈 집을 급히 구하느라 부모님의 적금까지 해약했지만 또 빚이 늘었습니다. 저희 노부모님의 적금도 해약해서 주셨거든요. 너무 부모님들한테 죄송하죠. A씨가 살던 아파트에서만 96세대가 경매에 들어가 최근 12세대가 낙찰됐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3개 세대가 이번 주에 이사를 하고 8가구는 다음 달 안에 집을 빼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건축왕 60대 B씨 측은 7천억 원대 자산을 정리해 경매로 이사한 세입자까지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고 구속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뭔가를 또 하겠다는 거짓적인 변제 계획이지 않을까라는.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구속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범행 기간을 확대해 혐의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코인 발행 업체가 리딩방 조직과 손잡고 시세 조종을 벌이다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뒤 최대 2,000% 수익률을 보장했는데요. 당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가로챈 돈은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들 사무실에는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바닥에 놓인 현금 다발을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12개, 13개, 14개. 5만 원권 100장 묶음 250개, 12억 5천만 원입니다. 가상화폐 종목을 골라 사고팔 시점 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코인 리딩방 영업팀장 A씨의 집 금고에서 찾아낸 현금 뭉치입니다. A씨 등 일당은 유명인을 홍보 모델로 내세운 뒤 최대 2,000%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원금을 보장을 한다는 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이건 뭔가 잘못될 일이 없겠다. 이들은 가상화폐 발행사와 판매 수익 50%를 나누기로 계약한 뒤 투자자에게 해당 코인을 대량 매입하게 유도했습니다. 이후 코인을 사고 팔면서 시세 조종에 나섰고 고점에서 모두 팔아 수익을 챙겼습니다. 2021년 9월부터 3개월간 이렇게 챙긴 돈이 105억 원, 피해자는 147명에 달했습니다. 세력들이 조정할 수 있으니까 진짜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가죠. 경찰은 가상화폐 발행사 관계자를 포함한 일당 30명을 붙잡아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코인 형태로 남아있는 수익금 10억 원을 추가로 동결 조치하고 달아난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병원 여러 곳에서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어떻게 병원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의문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부가 이 같은 상습 투약을 막기 위해서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사가 1%도 안 된 건데요. 차정승 기자가 프로포폴에 빠졌다가 회복하고 있는 치료자를 만나서 병원 실태를 들었습니다. 40대 A씨는 6년 전 피부과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처음 접했습니다. 이후 성형수술과 시술을 반복하는 동안 일주일에 3번까지 맞다 보니 어느 순간 중독자가 됐습니다.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좀 자고 싶은 거예요. 프로포폴 맞으면서. 서울 강남에서 인천 서구까지 프로포폴을 놔주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주사를 맞았는데 의사들은 처방 이력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4군데 다니는 데도 있고 어제도 맞은 애고 맞춰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냥 그런 거를 확인을 안 하는데. 펜타닐이나 프로포폴처럼 오남용 위험이 높은 마약류를 처방할 때 의사는 식약처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에 접속해 환자의 1년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한 의사들은 한 해 400여 명, 0.45%에 불과합니다. 전체 마약류 처방 건수로는 0.03%에 그칩니다. 홍보 자체가 미진하다고 보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의사들 자체가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현재 국회에선 모든 마약류의 투약 이력 조회를 의무화한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응급 상황에 대처가 어렵다는 의사들의 반발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 명의 신상과 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누가 만점을 받았다, 또 누구는 성적이 하위권이다, 자료가 상당히 원색적으로 재가공되고 있는 건데요.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자신의 실명과 신상도 공개해서 경찰이 사실 여부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개설된 고2 11월 학력평가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현재 구독자가 280여 명 정도인데 학력평가 대상 학생의 신상과 성적 자료가 배포된 곳입니다. 이날 전국 상위 500명을 정리한 자료가 올라오더니 오후에는 하위 1000명의 자료가 추가로 등장해 논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개개인적으로 항의하는 민원자가 더 많습니다. 16건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 개설자 A씨는 오늘 새벽 국어와 수학 동시 만점자 명단을 또 올렸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신상도 밝혔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지망하는 삼수생이라며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신원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최초 자료 유포자인지 그리고 공개한 이름이 실명인지 등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19일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 명의 학력평가 자료가 처음 유포된 텔레그램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번 학력평가 성적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재가공하는 것은 물론 공유나 전달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국회에서는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의혹은 전원이 책으로 출간되면서 시작됐죠.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당일 해당 지역에서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천공이 관저에 가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경찰이 확인해준 내용이 또 다른 말을 낳고 있어서 또 한 번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신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 직후부터 야당은 천공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관저도 둘러보았다는 것입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대통령실 긴급 현안 보고까지 요구하자 여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피해자 야당 대표가 그런 구속영장과 그런 범죄 피해 내용을 물타기하는
이른바 천공 의혹은 민주당 보좌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씨의 주장으로 확산됐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책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공관관리관으로부터 천공의 관저 방문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관리관과 남 전 총장은 경찰 조사에서 천공 방문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과 장소에서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록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 전 대변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천공은 휴대전화를 안 갖고 다닌다며 직접 증거인 CCTV를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CCTV 기록은 보존 기간이 30일이어서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천공을 참고인 신분으로 직접 부르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과 통신업계의 과점 체제를 지적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죠. 금융당국이 세판짜기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하나인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해서 경쟁을 늘리고 이사회가 경영진 보수를 감시하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실효성은 있는 건지 김지아 기자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최악의 실적을 낸 골드만삭스. 이는 경영진의 연봉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James Gorman has fallen 10%. David Solomon is about 3 times as much by a percentage basis at 30% of a drop to $25 million. 이런 조치는 이사회가 경영진 보수를 투표로 결정하는 세이온페이 제도와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차감하는 클로백 제도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이런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자 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도입 여부. 새 은행을 만들어 경쟁시키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은행업 인가 단위를 쪼개서 소상공인, 도소매 전문은행 등 특정 업무를 전문화하는 은행을 늘리거나 핀테크와 접목한 새로운 은행을 만드는 챌린저 뱅크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놓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시중은행들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제4 인터넷 은행을 만드는 것 또는 전문은행을 만드는 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은행권이 세판짜기에 돌입한 가운데 영업 관행이 얼마나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통신업계도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정부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LG U+가 5만 원이 넘지 않은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기존 무제한 요금제는 8만 원이 넘는 걸 감안한다면 거의 절반이 저렴한 건데요. SK텔레콤과 KT의 고심이 깊어집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이동통신 3사를 향해 연일 요금 인하를 주문해온 정부.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만에 LG U+가 4만 원대의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온라인 가입 상품으로 친구나 가족과 결합하면 월 5만 9천 원 요금제를 4만 5천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무제한 요금제보다 4만 원 저렴합니다. 싸면 좋죠.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물가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런 거라도 생활 필수인데 이런 거도 싸게 하면 좋죠. SKT와 KT도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요금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LG U+ 스토어에서 새 기기를 구입하거나 번호 이동을 한 사람만 대상이어서 기존 LG U+ 이용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또 4월 30일까지 가입할 경우에만 14,000원이 할인되고 그 이후 가입자는 할인폭이 줄어듭니다.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조건 없이 이제 5만 원 밑으로다가 요금제가 채택이 되면은 서민들 부담도 많이 경감이 되고.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월 데이터 사용량 40에서 100GB인 중간 요금제 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얼마나 통신료를 더 깎아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유혜리입니다.
한 소주업체가 14도짜리 소주를 내놨습니다. 이 정도면 와인 수준이죠. 1960년대만 해도 30도였던 소주가 점점 독한 술 대열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소주가 순해진 배경은 뭔지 김충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충청권의 한 소주업체가 다음 주 출시 예정인 소주입니다. 14.9도로 기존의 순한 소주보다도 1.1도나 낮아졌습니다. 점점 더 순한 술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를 고려해서라고 합니다. 최근 트렌드가 가벼운 한 잔을 선호하는 그 주류 트렌드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 아닐까. 100년 전인 1920년대 처음 기계식 양조장이 생겼을 때만 해도 소주는 30도가 넘는 독주였습니다. 1973년 25도 소주가 등장했는데 이 즈음부터 소주가 막걸리를 누르고 대표 서민술로 자리 잡았고 소주는 25도란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낮은 도수 경쟁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1998년 23도짜리 소주가 나온 뒤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도수를 낮췄습니다. 2006년엔 20도 아래로 내려갔고 지금은 16에서 17도 소주가 주를 이룹니다. 건강을 생각하고 만취하기보다는 음미하고픈 음주 문화가 확산돼서입니다. 젊은 층은 14도 소주를 반깁니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도수가 낮아지면 술을 잘 못하는 분들이 먹기에 좀 괜찮지 않나. 시중에 팔리는 소주는 술주자가 아닌 독한 술 주자를 쓰는데 14도까지 내려간 술을 독한 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30도였었어요. 35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17도? 아니 도수가 높은 게 좋지 않아요? 와인만큼이나 순해진 소주. 앞으로 얼마나 더 순해질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동해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합동 요격 훈련이 넉 달 만에 다시 실시됐습니다. 바다의 방패, 세 나라의 이지스함이 모두 출동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실제 훈련 영상을 구민성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미군의 베리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타고함이 나란히 기동합니다. 가운데 있는 베리함이 앞으로 치고 올라가더니 세종대왕함과 아타고함이 좌우로 넓게 뱃머리를 틉니다.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함은 200여 개의 움직이는 표적을 동시에 추적해 그중 20여 개는 요격 미사일로 격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한미일 3국이 예정에 없던 대응 훈련에 나선 겁니다.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 추적, 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가상의 북한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날아갔을 때 한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표적을 추적, 탐지하고 미국이 격추시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훈련은 독도에서 180여 킬로미터, 일본 본토에서 1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에서 실시됐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전적이고 더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엔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합동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미 전략자산 운용 연습을 실시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곧 1년이 됩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엔이 추산한 민간인 사상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연설하는 동안에도 공습은 이어졌고 민간인 6명이 또 숨졌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에 파편이 뒹굴고 건물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길가의 버스 정류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또 공습했습니다. На зупинці дуже багато жертв, і щоб їм тим оркам, де вони тільки є, і цим рашистам, і всій російській нації.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전쟁은 서방 탓이라고 비판하는 사이 러시아는 유치원과 병원 등 주거 지역을 20여 차례 공격했습니다. 최소 6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І не міг мати жодної військової мети, як і тисячі подібних російських обстрілів, які є справжнім посланням Росії світу. 전쟁 1년 동안 최소 2만 명 넘는 민간인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대부분 집에 있거나 집 근처에 생필품을 사러 나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Some 90.3%, so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ivilian casualties, were caused by explosive weapons with wide area effects. 마리우폴이나 세베르도네츠크 등 러시아에 포위됐던 지역은 민간인 피해 규모를 추산조차 못했습니다. 유엔은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긴급 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민간인 사살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전황이 어려워지자 푸틴은 또다시 핵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신냉전의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결국 양 진영이 군비 경쟁에 가속 페달을 밟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재영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또 핵카드를 꺼내들자 Первыми мы, разумеется, этого делать не будем. Но если США проведут испытания, то и мы проведем. 국제사회가 무책임하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폴란드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7시간 뒤 맞불 연설에서 푸틴을 지목하며 비겁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Autocrats only understand one word: no, no, no. Ukraine will never be a victory for Russia. Never. 주요 7개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은 잇따라 유감을 표하며 대러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With today's decision on New START, the whole arms control architecture has been dismantled. 러시아가 핵무기 숫자를 제한하고 상호 감시해왔던 핵군축 협정을 이탈하면 전 세계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uch bolder about using its military to expand its sphere of political influence in quite cruel ways. 방러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푸틴과 만나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고 푸틴은 중국과의 협력이 러시아에겐 중요하다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러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올 초 저희 단독 보도로 한 복지시설에서 숟가락 하나로 치매 놓인 여러 명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기관이 이를 학대로 결론 내려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힘으로 제압합니다. 숟가락 하나로 노인 여러 명에게 음식을 나눠 먹입니다. 치매 노인 학대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용인의 한 복지시설 모습입니다. 시설에 제기된 의혹을 지난 한 달여 동안 조사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동영상 속의 행위들이 학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정서적, 신체적 학대와 방임 등 판단 지표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증거 자료랑 조사했을 당시에 확인했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판정을 내린 것.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지난 2일 조사 결과를 관할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일주일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제출받은 학대 관련 영상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관할구청이 수사 의뢰한 시설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출된 증거 등을 분석해 추가 학대 여부를 살필 계획입니다. 복지시설 내부에서 벌어진 노인 학대 의혹 신고자 측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 살인 등 특정 범죄자는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행적 관리를 받게 되죠. 이상 움직임 포착 시 전담팀이 출동해서 검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안윤경 기자가 출동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고 나온 A씨. 출소와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과 음주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이 24시간 모니터링하는데 17일 A씨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술집이 즐비한 서울의 한 유흥가 쪽에서 계속 머무는 게 파악된 겁니다. 그 유흥가 쪽에서 1시간 정도 이상 체류하고 있는데요. 한번 나가서 수사팀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술에 취해 카페에 있는 A씨를 찾아냈습니다. 술 마셨어요? 좀 먹었어요. A씨는 카페에서 흉기가 있냐고 묻는 등 주변에 위협을 가했고 그동안 법원 음주 제한 명령도 수차례 어겨 바로 구속됐습니다. 수사팀은 A씨 경우처럼 이상 동선뿐만 아니라 전자장치 훼손도 집중 관리합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이곳 중앙관제센터에 즉각 해당 장치 부착자가 표시돼 수사팀이 출동하게 됩니다. 2021년 수사팀 설치 이후 전자장치 착용자의 성범죄 등 재범률이 많게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예외 없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강력범죄를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전국에 4,500여 명, 하지만 수사팀 인력은 120여 명이 전부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가진 챗GPT가 책을 출간했습니다. 직접 글을 쓰고 번역과 교정, 표지, 그림까지 나흘 만에 전보해냈습니다. 책의 주제는 인간이 잡아줬는데 이 책의 내용이 획기적이진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출간된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챗GPT가 쓴 국내 1호 책입니다. 읽어보면 시중의 다른 자기계발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 책은 원고 집필부터 번역과 교정, 교열, 책 표지까지 모두 AI가 했습니다. 제작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평균적인 시간으로는 16개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챗GPT와 그 외 AI가 합심해서 만들어낸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4일 걸렸습니다. 챗GPT에게 제목과 목차를 정해주자. 2-3시간 만에 135쪽 분량을 써냈고 AI가 이를 번역한 뒤 교정과 표지 디자인 작업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글 쓰는 재주나 비디오도 AI가 제작을 해줄 것 같고 애들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도 고민이 더 되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현행법에선 AI의 창작물과 참고한 저작물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천 자료들의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게 출발점 이후에 보상이라든지 저작권법 개정. 최근 AI 활용 작품의 문학상과 미술상 수상이 논란이 된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에서 공격수 경쟁을 펼쳤던 황의조와 조규성이 올 시즌 K리그에서 처음으로 맞대결을 벌입니다. 유럽 진출까지 염두에 둔 두 선수의 골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벤투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했던 부동의 스트라이커 황의조, 카타르 월드컵 최고 스타로 우뚝 선 조규성, 두 국가대표 공격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K리그에서 격돌합니다. K리그의 활약을 발판으로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럽 무대 진출을 하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두 선수의 현재 처지는 조금 다릅니다. 조규성은 K리그 득점왕의 기세를 월드컵까지 이어가며 독일, 스코틀랜드 등에서 러브콜을 받았는데 여름 이적 시장이 안정적이다는 판단에 전북 잔류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그 EPL을 가고 싶을 것이고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가 되자. 반면 황의조는 커리어 최대 위기입니다. 그리스 리그에서 부진했고 결국 월드컵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무대 재도전을 위해 서울과의 6개월 단기 임대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만큼 각오가 단단합니다. 조규성과의 맞대결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규성이랑 상대팀으로 뛰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이렇게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두 자릿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럽 팀들의 눈도장을 받기 위한 두 선수의 득점 경쟁이 올 시즌 K리그를 달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Never dance, my reputation will be lost forever. Enough courage you can do without a reputation.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이 레트에게 하소연하지요. 굶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할까요? 레트가 위로합니다. 개가 짖어도 캐러밴은 간다고.
이 중동 격언의 캐러번을 기차로 바꿔 대미 공격에 쏘은 게 북한입니다. 기차를 향해 짓는 이 포스터처럼 말이죠. 5년 전 민주노총이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그랬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던 폭주열차, 민주노총의 위세가 잘 함축된 구호입니다. 민노총은 촛불항쟁의 주체를 자처했습니다. 코로나 방역도 아랑곳 않고 불법 도심 군중 집회를 열곤 했습니다. 걸핏하면 한미동맹 해체와 한미전쟁 연습 중단을 외쳤습니다. 대검 청사와 국회 기습 시위를 벌이고 민주당사까지 점거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비노조원을 폭행하고 택배 대리점주를 괴롭혀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50일 넘게 조선소 선박을 그리고 100일 넘게 철강회사 사장실을 점거했습니다. 물류를 마비시키고 주류회사 상품 반출과 제빵회사 원료 반입도 막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 서열 1위가 누구냐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적발한 민노총과 한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실태는 어떻게 이런 무법천지가 버젓이 돌아갈 수 있었느냐는 탄식을 자아냅니다. 공사 방해, 노조원 채용 강요는 일상사였습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받아낸 건설사의 뒷돈, 이른바 원래비가 234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건설노조의 위세에 건설사들이 얼마나 소가리를 해왔을지 짐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양대 노총은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500억 원 넘는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노조 회비 세액 공제 혜택까지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 즉 투명한 회계 역시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회계 자료 제출을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노조가 이런 지경인데 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파업은 폭넓고 자유롭게 풀고 파업 손해배상 소송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민주당은 민생입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새바람 새희망은 있습니다. 젊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제3의 이른바 MG노조가 출범했습니다. 갈등과 대결 대신 상식과 상생을 앞세워 공정한 보상과 실리를 추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젊은 노조는 기업이 성장해야 질 좋고 안정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창한 경제학을 덜먹이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이치가 거대 노조와 거대 야당에겐 통하지 않는 암울한 나라에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노조의 폭주를 멈출 때가 됐습니다. 였습니다. 이제 추위는 물러났습니다만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적어도 며칠간은 먼지가 정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이 건조하기까지 해서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중부에서 영남 지역까지 확대됐고요. 밤사이 전남과 경남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도 매우 적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 더 오르겠습니다. 중부 지역 서울이 8도, 청주는 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12도, 전주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다른 대부분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